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 때문에 무당을 불러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친구의 할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밤에 들었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친구와 같이 생활하시며 몸이 약하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친절하셨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바뀌셨습니다. 원래는 상냥하셨는데 갑자기 괴팍해지셨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면 손을 팍 부리치고 못되게 구시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나이가 있으시니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성격 변화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걷지 않고 집안에서 무릎으로 기어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무릎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기어다녔습니다. 힘도 엄청 세져서 집안의 나무 의자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할머니가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 가서 고음으로 웃으면서 기어다니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화장실 안을 무릎으로 뱅뱅 기어다니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잠에서 깼을 때 화장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눈을 뜨자 할머니가 자신의 방 안에서 깔깔대며 웃고 계셨습니다. 친구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야 하는 문이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러대자 가족들이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문 앞에 냉장고, 식탁, 의자 등 가전제품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무당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당은 집에 들어와 할머니를 보자마자 내가 모시는 신보다 훨씬 강한 귀신이 붙었다며 도망쳤습니다. 그 후 퇴마사를 찾아 목사님을 모셔와 기도를 올렸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른 퇴마사들을 불러 모아 릴레이 기도를 한 끝에 교회에 성수를 가져와 할머니를 성수가 담긴 욕조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고음으로 내일 나갈게 하고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의 집.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율학습을 매우 중요시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그날따라 유독 여자친구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학교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더욱 그리움을 자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뭐해? 라고 간단히 물었더니 그녀는 집에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그 답변을 받고 나서 왜 학교에 안 나왔어?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결국 그녀는 그냥 배고파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대답에 나는 잠시만 기다려.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라고 답하며 햄버거와 그녀가 좋아하는 치즈 스틱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를 잠시 빠져나오기 위해 친구에게 화장실에 갔다고 출첵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까운 햄버거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 포장하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은 사무실을 개조해 만든 곳으로 빌딩의 맨 위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니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서야 나는 그녀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왼손으로 아랫배를 문지르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대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사온 햄버거와 치즈 스틱을 건네주며 배고플 때는 이거라도 먹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햄버거를 받아들고는 조금은 기운을 차린 듯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친구로부터 담임한테 걸렸다. 담임이 학교 내 화장실 다 수색했어. 니 뒤졌다. 빨리 와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가 학교를 빠져나온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잠시만 더 같이 있어줘 집에 혼자 있기 무서워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탁에 마음이 약해진 나는 공부보다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곁을 지켜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도 잠시 화장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부엌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리의 원인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나를 붙잡으며 가지마, 가지마
화장실에 가보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화장실과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확인해보니 각각 변기 커버와 싱크대 문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아무도 부엌에 간 적이 없었고 싱크대 문을 열어둔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싱크대 문은 약간의 힘을 가해야만 닫힐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집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나는 깜짝 놀라 서로를 꼭 안고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와 밖에서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네 전체가 정전된 것을 보고 나는 그날 밤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부엌에서 두 번째로 들린 소리의 정체는 결국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여자친구는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나는 그날의 기억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하실 괴담. 저희 집은 빌라인데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은 참으로 가기 두려운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도 살았었고 밤이나 낮이나 무척 깜깜했습니다. 게다가 지하실은 일자로 되어 있어서 양쪽 끝에는 화장실이 2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지하실에 물건을 좀 내려놓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자주 들락날락하는 게 귀찮아서 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 동생과 나루토를 보던 중이었어요. 계단 밑에 숨어 있다가 동생이 나오면 나서만 치돌이하며 놀래켜주는 장난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도 저를 놀래키는 재미에 푹 빠져서 계속 그 장난을 즐겼죠. 이제부터 동생 시점입니다. 동생이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제가 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문 뒤에 한번 숨었다가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뒤에 검은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야,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얼른 나와. 하며 문을 확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순간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고 어딨어 얼른 나와. 했지만 계속해서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올라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개밥 좀 줘라 하시는 소리를 듣고 동생은 미친 듯이 내려왔습니다.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절대로 밤이건 낮이건 혼자 지하실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를 노리는 고양이. 초등학생 때 학원이 끝나고 9시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엄마 허락을 받고 친구네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저희 집까지는 걸어서 대략 5분 거리였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3-4번 거쳐야 했습니다. 골목길을 거치지 않으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25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원래 골목길들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불량배나 고양이 같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날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친구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날 친구는 죽어도 같이 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혼자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3골목쯤 지나갔을 때 뭔가 제 발 밑으로 슉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검은 물체가 고양이인 줄 알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 고양이 같은 것이 계속 발 밑에 나타나자 저는 안 되겠다. 뭔지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검은 물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지나가자 저는 고양이일 것 같아서 손으로 잡지는 못하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야웅 하면서 저 멀리 날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엄청 크고 무서운 고양이가 갑자기 저를 향해 막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고양이가 저를 해칠 줄 알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큰 고양이는 저를 계속 쫓아오다가 결국 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겨우 떠돌리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저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10년 이상 살았지만 그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침 어느 집에 불이 켜져 있어서 그곳에서 길을 물어보거나 전화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며 계세요. 계세요. 하고 있었는데 한 1분 뒤 어떤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좀 무서웠지만 저는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할머님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길을 잃어버려서요. 할머니는 순순히 승낙하셨습니다. 그 집의 기운이나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들어오는 문 위에는 부적이 한 10개 정도 있었고 1에서 2m 정도 되는 금불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야 했기에 집에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핸드폰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위치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할머니께 이곳이 어디인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 니 아까 고양이 본 적 있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검정 고양이요? 하고 답했더니 할머니는 응하시며 그 고양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고양이를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큰일 날 소리라고 하시며 저에게 염주 같은 것을 주시고 금불상이 많은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방에는 이상한 할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었고 할머니는 저에게 향을 피우고 쌀을 뿌리셨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아까 그 고양이 발로 차고 죽도록 뛰길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오래 산 고양이들이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을 해치거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전화했을 때 시간이 새벽 6시였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나온 시간이 오후 11시 30분쯤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고양이가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닭살이 돋습니다. 아마 그때 그 할머니의 동생이나 남편이 그 고양이로 환생한 것 같고 그 고양이가 제 몸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제 몸에 할아버지가 살게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5번째 이야기, 하얀 오리. 우리 시골은 정말 깡촌이에요. 핸드폰 전파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곳이죠. 게다가 몇몇 곳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시골의 시장 같은 곳을 읍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집은 걸어서 대략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 사이엔 주마등 하나 없어서 오롯이 적막과 어둠만이 존재하죠. 어느 새벽 2에서 3시 사이였어요. 어둠이 지나가고 약간 푸르스름한 새벽 기온이 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시골에 조그만 화투판이 열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날따라 돈을 많이 따셔서 할아버지의 친구분과 막걸리 한 잔을 하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셨죠. 늦어진다 싶어 할아버지 친구분이 먼저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요? 읍내에서 할아버지 댁 쪽으로 30분 정도 걸으면 저수지가 하나 나와요. 그 저수지는 할아버지가 어릴 때 서울에서 온 사진사가 마을 처녀와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만들어 놓고 도망가서 처녀가 자살한 곳이라고 해요. 시체는 찾았지만 그 후로 안 좋은 소문이 많아져서 지금까지도 마을 어른들이 낚시를 하시길 꺼려 하신대요. 그 저수지가 나올 무렵 앞서 가시던 할아버지 친구분이 갑자기 저수지로 달려가셨어요. 안 잡으면 그대로 물에 들어가 죽을 기세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달려가셨습니다. 물이 허리쯤 차는 부분에서 겨우 잡으셨는데 할아버지 친구분이 초조한 표정을 저기 하얀 오리가 있어. 그 오리를 잡아서 내 아들 내미한테 줘야 되는데 라며 뿌리치고 계속 들어가려 하셨어요. 힘은 약하셨지만 농사 잡일 같은 걸 항상 할아버지께 부탁하시던 분이셨어요. 계속 들어가시던 할아버지를 한 손으로 내팽개치고 그대로 저수지에 들어가셔서 산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할아버지는 제자리에 앉아 한동안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분이 물에 들어가 물보라가 사그라들고 나서 적막감이 할아버지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시며 마을까지 달려가 사건을 알렸어요. 다음 날 마을 주민들이 저수지로 나가서 실종된 할아버지의 친구를 찾으려고 하루 종일 애썼습니다. 사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만 시골 사람들은 이런 일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어둑해질 무렵 어떤 아저씨가 옆에서 웜에 저기 먼 저리 흰 거시기가 있어 하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흰 오리가 생각나서 쳐다보니 정말 흰 오리 한 마리가 물 위에 앉아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보니 그 흰 오리는 할아버지의 친구분이었어요. 새하얀 반팔 셔츠를 입고 둥둥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친구분은 수초에 감겨 있어 새하얀 오리처럼 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할아버지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마을까지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공포와 슬픔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수학여행 괴담. 제가 4월달 시험을 2주 남기고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2년 동안 경주밖에 세상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묵었던 방은 2층 복도 중간쯤에 있는 방이었죠. 경주라도 좋고 친한 친구와 같이 자니까 좋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교관님의 말씀을 듣고 방으로 가는 길에 큰 게 마려워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제 버릇 중 하나는 화장실 가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것입니다. 청결을 위해서죠. 그런데 큰 일을 보고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손을 다 씻고 수도꼭지를 잠가놨는데 물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왔다 갔나 생각하며 물을 끄고 나오려는데 촤 하는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엔 나밖에 없었는데 정말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로 뛰쳐나갔을 텐데 저도 모르게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제 눈앞에 뭔가 보이더니 저에게 입으로 뭔가를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말을 더듬을 때마다 항상 콜록거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군요. 7번째 이야기, 흉가 체험. 나는 친구들과 함께 흉가 체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날씨도 아주 좋았습니다. 속초와 가까운 강원도 양양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그저 소주 몇 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흉가 체험 같은 대담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와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나는 TV에서 이 지역에 흉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구에게 이 지역에 흉가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이 지역에 흉가가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운동할 때 자주 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은 밤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아침에 가도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노래방을 다녀온 후 우리는 밤 12시 30분쯤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는 별거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서 가는 도중 친구가 말하기를 산길을 조금 올라가면 집 2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산길이었지만 포장이 되어 있었고 너비가 4명이 팔짱을 끼고 걷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12시 30분 깜깜한 밤중에 정말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서로 무섭다며 가지 말자고 했지만 추억이 될 거라며 결국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4명이 함께 있어서 무섭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약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집의 형태가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TV 속에서만 보던 옛날 집이 보였고 하얀색 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간 후 우리는 너무 시시하다고 느껴서 사진을 찍고 오자고 결정했습니다. 친구가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와서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2번째로 올라가는 도중에는 처음보다는 무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집의 형태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우리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상태가 너무 무서워서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집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우리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경찰경호 화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두려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려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내려와서 디지털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간 우리가 대단하다며 진짜 무서웠다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족발과 소주를 사들고 친구 집 마당으로 갔습니다. 소주를 마시기 전 우리 중 3명은 내려오면서 계속 추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운 느낌을 받은 친구 나를 포함해서 3명은 어지럽다며 소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아까 2번째 올라갔을 때 엉덩이를 만졌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스친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엉덩이를 만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만졌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귀에 나야 하는 여자 목소리가 휙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옆에서 내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라서 나무젓가락을 던지며 너무 무서워서 욕을 하며 친구들에게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장난을 친다며 계속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내가 나무젓가락을 던질 때 내 뒤로 하얀색 무언가가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 명은 지금 하나씩 겪었는데 한 친구는 계속 장난을 친다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 모두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잠을 못 자고 밤새웠습니다. 새벽 6시쯤에 친구 한 명과 집을 나가서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무덤이 하나 있고 집이 두 채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나온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이 밝은 후 우리는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네이버에서 흉가에 대한 정보글을 읽어봤습니다. 흉가를 다녀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일 중에 모두 공통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흉가를 다녀온 사람들은 몸이 차가워지고 어지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흉가를 다녀온 사람들 중 누군가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흰색 물체를 보았습니다. 흉가를 다녀온 사람들 중 꼭 한 명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직접 체험해봐야 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8번째 이야기, 버려진 물건. 우리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마을 근처 쓰레기장이나 폐품 수집소에서 버려진 상을 주워 오셔서 그것들을 깨끗이 닦고 수리한 뒤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하셨죠. 어릴 적 나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상이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 상은 어두운 숲속에 달이 떠있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그 상을 볼 때마다 기분이 묘했어요. 어째서인지 그 상만 보면 불안하고 음침한 느낌이 들었죠. 할머니는 그 상을 특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그 상을 닦고 계시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시고 기절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당황해서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마을에서 유명하다는 한 무속인을 찾아갔죠. 무속인은 할아버지가 들어서자마자 집에 있는 그 상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무속인의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상을 모두 불에 태우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끼던 그 상만은 빼놓고 태우지 않으셨죠. 그 후 우리 가족에게 더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삼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칼로 그 상을 찔러대더니 갑자기 자신의 배를 여러 번 갈랐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기절하셨고 할아버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삼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삼촌은 평소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아직도 알 수 없어요. 무속인의 경고대로 그 상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봉변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사건 이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큰 슬픔에 잠기곤 하셨어요. 그 상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슬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은 땅에 버려진 상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알아요. 땅에 버려진 물건이 아무리 흥미를 끌어도 그 생각을 뿌리치고 절대 그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때론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니까요. 이제 나는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기억하면서도 모든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때로는 좋은 의도도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나는 누군가의 버림받은 물건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 물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의 그 사건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남에게 나눠주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비록 슬픈 결말을 맺었지만 그 안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 상에 얽힌 슬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려 깊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우리 할머니를 기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